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현의 장서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현의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어떤 사연들인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형님 산소를 조카들 동의 없이 이장해도 괜찮을까요? 무단 주차했다고 차를 박살냈어요. 도어락 회사가 24시간 서비스 약속을 어겼어요. 권유받은 양갱을 먹고 아이가 죽을 뻔했어요. 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화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자,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들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그 납치미수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에 대한 좀 판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납치가 굉장히 좀 중한 범죄로 알고 있는데 납치 미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온 게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네. 자세한 좀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23년 7월 7일에 50대 남성 A씨가 6살 B군을 차량에 태워서 납치하려고 했는데 인근 초등학교 교사한테 제지를 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A씨가 B군을 막 위협하고 그러면서 차량을 몰려고 했고 범행 10여 분 전에는 8살 C군에게도 A씨가 또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었어요.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시도가 또 다른 아동을. 네. 근데 이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집행유예가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천만다행인 거는 그 상황을 이제 목격을 하고 제지를 했던 교사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인데 1심에서는 이게 6개월 실형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1심에서는 뭐 어떻게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하게 된 건가요? 요거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A씨는 당시 B군의 모친이 차량을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물건을 사러 간 곳 중에 그거를 보고 차량을 탑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차량도 아닌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탔던 거죠. 그 맞아요. 차량에. 네. 그래서 차량에 탄 뒤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테 협박을 하고 차량을 운전해서 B군을 납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10분 전에는 뽑기 기계에 있었던 다른 C군 8살짜리 아이였는데 걔한테 가서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상대로 사실 연속적인 범행을 한 거 사실 굉장히 나쁜 일인 거고 행위 내용도 뭐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 그친 게 아니라 제지자가 없었으면 실제 납치까지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굉장히 좀 엄한 상황이었고요. 또 차량 절도, 또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중범죄와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재판부에서 엄하게 판단을 해서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가 좀 복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을 가장 큰 양형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그런 이유로 징역 6개월 선고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 어떤 점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제일 큰 부분은 사실 두 가지였는데요. 그 술에 취해서 그 당시 A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라고 판단했던 게 가장 컸던 거고, 그보다 사실 조금 더 컸던 거는 합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합의가 네, 이루어졌다. 그 피해자 아동의 부모님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원만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여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리고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차량에 탑승해서 내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풀려났다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위험성이 크다고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또다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사건 더 자세히 보면은 상황이 조금 더 위험했었고, 그러니까 실제 차량 탑승까지 해서 목격자 제지가 없었다면은 운전 시도 시에 현장에서 되게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까 양형의 감형 사유로 되었던 음주 상태였던 것도 사실 음주 상태여서 운전을 했다면 납치를 성공하지 못했어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사실 좀 충분히 예상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위험성이 적어서 좀 양형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를 진행을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봐서 사정 변경을 하면서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시에는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 형까지 합쳐서 복역을 해야 되고, 재범으로 인한 가중까지 양형에 반영되어서 나머지 실형을 복역하는 것보다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도 좀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더불어 집행유예 2년이라는 보호 관찰을 포함하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재범 발생의 우려 또한 어느 정도 재판부에선 반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심판 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죄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지만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다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면은 항소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고, 종전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항소라든지 상고가 진행 중인 사건인지 확정된 사건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거는 뭐 어떤 요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법원에서 보통 보는 그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관련된 거 좀 살펴보면은 동종 전력이 좀 있는지 이거 가장 크게 보고, 그러니까 초범인지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계획적 범행이었는지, 피해 회복 가장 중요하게 보죠. 피해자랑 합의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보고, 또 처벌 불원이나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사기범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피해액이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만 합의금을 줘도 그냥 양형에 반영을 해줬거든요. 네네. 또 공탁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잘 반영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 회복이 정말로 다 되었는지 여부를 좀 재판부에서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적 유대가 좀 분명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재범하지 않을 우려가 좀 있는지,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아도 내보내도 이 사람이 좀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갱생의 여지가 있는지 같은 것도 좀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이거 꼭 봅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피해자가 이제 만약에 이 항소심 판결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상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되는 경우에만 피고인 및 검사가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네. 사건은 그런 사안은 아니어서 양형만을 이유로 상고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민사 소송을 네. 제기한다고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가 이 사건은 그래도 합의를 해서 합의가 어느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은 당연히 민사 청구 가능하시고 그거는 뭐 상고랑 상관없이 형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안을 보면은 이제 아이에게 폭언도 했고 좀 그랬던 사실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게 이제 계획 범죄에 비해서는 좀 형이 좀 낮게 좀 심각성을 좀 덜하게 본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술에 취해서 저질렀다는 게 언제든 또 술을 마시면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그 변호사님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술에 취해서 했다고 해서 이제 감형이 되는 시대는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형 사유로 봤다고 저는 사실은 믿지는 않고 그 전에도 또 다른 아이한테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그날 그 아이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이제 납치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네.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이 이렇다면 언제든지 술에 취했다거나 맨정신에 유세 상황을 활동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에서 이게 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좀 보호 관찰이 엄격하게 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계획 범죄의 경우에는 과거 이혼한 전처를 납치 시도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3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좀 일타 강사 납치 공모 계획을 좀 구체화 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뭐 특수 강도 미수, 뭐 강도 예비 사건 이런 사건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거는 뭐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도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이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인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형을 엄격하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술에 취해서 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했다는 거에서 재판부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감형 사유를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호 관찰이 매우 좀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그 다름이 아니고 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희 형님께서 고인이 되셨는데요. 아, 네. 그때 저희 소유권 밭에다 묘지를 써놓고 자녀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물론 벌초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 사연 주신 분의 그 밭에다가 지금 묘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조카들이 그 형님의 그 묘를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작년 몇 달 전부터 제가 전화와 문자를 여러 번 보냈는데 네. 아무 답변도 없고 아직까지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예 받지도 않고 그래서 아, 네. 답답한 마음으로 법률상담소에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네. 그 묘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에 이제 장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예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선생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거 선생님 토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형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 20년 넘으신 거죠? 20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3, 4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 토지 묘에, 그러니까 토지에 형님 묘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동의하신 거였잖아요. 그쵸? 그게 네. 좀 그렇습니다. 그게 동의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좀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네. 세상을 일찍 떠나셨는데 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앞으로 그 밭을 소유권을 이전을 해 두시고 네.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 네네. 그리고 그 2, 4년 사이로 어머님하고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 형님 돌아가신 묘를 갖다 저 밭에다 말없이 쓴 겁니다. 허락을 안 받고요.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서 그 밭이 저 앞으로 소유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조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조카들은 그게 자기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네 부모님 앞으로 돼 있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분묘기지권이라는 혹시 개념 알고 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예컨대 묘지가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분묘 주변에 그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좀 관습법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건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면은 그 토지, 그러니까 그 묘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카들이 사용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컨대 묘가 20년 이상 된 경우, 그 다음에 전통적 관습에 따라서 이게 쭉 유지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설치를 계속, 그러니까 묵인한 경우, 뭐 이런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이 되고,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는 경우에는 뭐 20년 안 된 경우나 땅 주인이 묘 설치를 명시적으로 좀 반대했던 경우, 그다음 최근에 무단으로 묘지가 설치된 경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임의적으로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장할 수 없고 또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끔 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걸 풀어가기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토지고 내 형님 묘지잖아요. 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설치할 때 내가 알고는 있었다. 그리고 그거가 그냥 묵인했다라고 하면 사실 동의한 거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분묘기지권 동의 없이 설치된 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고, 우리 선생님이
그 당시에 내가 뭐 동의했거나 뭐 알고 있어서 형님 묘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허락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 사용 허락의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뒤에 프로세스가 훨씬 좀 간편해져요. 그러면 땅 주인인 선생님이 필요하면 사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땅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뭐 형님 사실 묘지니까 이거를 뭐 당장 빼가라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이제 사용 허락한 걸로 봐서 원칙적으로는 소유 토지인 선생님께서 이장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풀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장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제 토지 좀 개발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제 조카들한테 네. 그랬습니다. 제가 파서 하장하는 데는 네.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그 다음은 어디 좋은 장소에다 모시든가 아니면은 어디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뿌려드리든가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이장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묘 이장하려면 유족 동의를 꼭 받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법적으로 묘가 이제 후손의 재산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대로 파헤쳐서 뭐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유족이 계속 연락이 안 돼, 조카들이 계속 연락이 안 되면 무연고 묘 처리를 해서 행정 절차 통해서 이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유족과 협의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계속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메시지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장 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나한테 연락을 주렴. 연락이 없다면 내가 이거 이장하는 거 동의하는 걸로 내가 받아들일게. 이런 메시지를 꼭 보내시고 거기에 기한을 꼭 쓰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받아서 내가 요거에 대해서 너한테 의사표시를 했고 너가 동의했다 아니면 너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꼭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런 협의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뭐 연락이 안 된다 아니면 유족이 계속 동의를 하지 않는다. 유족이 삼촌 저는 이장하는 거 반대할게요. 그냥 거기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러신 경우에는 법원에 이장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명시적으로 조카들이 반대를 한다. 그럼 이장 청구 소송 하실 수 있고요. 계속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뭐 얘네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뭐 내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도 연락이 안 돼.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루트 그냥 단순한 전화 연락뿐만 아니라 찾아갔는데도 없고 그냥 다 사라졌어. 실종 신고 됐어.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이거는 이 형님 묘를 무연고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무연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 절차로 할 수도 있어요. 시군 군청의 개장 허가 요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장 관련된 것들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형제가 둘이 있는데요. 예. 네. 그게 둘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의 동의만 얻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예. 연락이 되시는 분한테 너네 그럼 결정해서 나한테 알려주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둘의 의사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첫째한테 얘기해서 둘이 얘기해서 나한테 의사를 알려주렴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문자를 보낸 지가 작년부터 보냈는데요. 예. 네. 그게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근거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네, 그것도 근거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문자 보내실 때
내가 작년부터 너한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장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니?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니 요거에 대한 의사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 나는 이거 이장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인지 부동의하는 입장인지 몇 월 며칠까지 명확하게 나한테 좀 전달해 주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만약에 답이 없는 경우에는 너가 동의한 걸로 알게. 그러면 답이 없으면 아니면 내가 뭐 이장 청구 소송을 할게.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적이 없고 전혀 네. 답이 없으면은 저희 의미로 처분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럼 이장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먼저 그거 이장 네. 청구 소송을 네.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법원에 예. 잘 모르시겠으면은 요즘 검색창에 그냥 이장 청구 소송 이렇게 하면은 혼자 하시는 방법도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면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조카들이랑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다른 조카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이 의사를 꼭 직접적으로 전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얘기해 주신 걸로는 그 조카분들한테 보내실 때 어떤 입장 표명을 좀 분명히 할 거를 좀 요구를 하시는 내용을 담고 또 기한도 넣으라고 네, 네,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좀 그 염두에 두고 한번 연락을 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묘지에 관련된 이제 사연들 들어오면 이제 분묘 기지권을 항상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제 설치된 묘에 대해서 네, 이제 맞아요. 다투는 게 아니니까 네. 오히려 동의를 한 부분을 네. 그냥 철회하는 전제를 거. 하고 네. 네, 그걸 철회한다 이렇게 네. 허락의 문제로 가는 게 네, 좋다. 그런 그게 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통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내 토지에 나도 모르는 사람의 묘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네. 가족묘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했다고 사실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쟁점이 되는 거는 사실 가족묘인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없고 모르는 사람묘, 그러니까 나의 동의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 그 사람은 임의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나는 이거 철거하고 싶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족묘인 경우에는 좀 협의하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으로 이장해서 더 편안하게 모시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 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든 연락을 좀 조카라든지 네, 다른 네. 분들 통해서라도 네. 좀 연락을 취해서 어떤 기한을 좀 제시를 하고 네, 네. 입장을 동의인지 아닌지 네, 명확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묘지라는 게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의 특히 또 부모의 묘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좀 아니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좀 들으시고 하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장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나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면 무연고 이제 네. 그 묘로 이제 네. 좀 행정 절차라든지 네, 그런 네,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연락 계속 해보시고 만약에 계속 부동의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이장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거고 만약에 계속 연락이 안 된다. 내가 뭐 다 동원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러는 경우는 사실 무연고묘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해 보시니 세 가지 절차면은 웬만한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세현 변호사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이제 검토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가족분들이라서 서로 좀 양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 권리를 이제 좀 제대로 좀 주장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법률적인 좋은 바탕으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며칠 전 친구와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 옆 건물에 불 꺼진 생선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얼마 후 가게 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해서 급히 나가보니 불법 주차를 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제 차에 생선, 내장 등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놓고 앞 유리를 몽둥이로 깨부숴 놓았습니다. 또 본인이 전염병 환자라며 제 차에 병균을 묻혀놨으니 곧 전염병이 퍼질 거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저주를 퍼붓는데요. 저는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퍼붓고 차까지 지금 부순 상황인데요. 그날의 충격으로 이 사연 주신 분께서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신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불법 주차해서 속이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해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입에 욕설이랑 저주를 계속 퍼부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전염병 퍼질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다는 건 협박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차량에 대해서 지금 막 몽둥이로 깨놓고 음식물 쓰레기 뿌려놓고 뭐 이러는 거는 재물손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순 손괴보다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지금 몽둥이를 잡고 뭐 이렇게 때렸다 앞유리를 지금 몽둥이로 그렇게 깨부숴 되는 놨다고. 경우에는 지금 흉기 위험한 물건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건 특수손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차량 차량 렌트도 해야 될 거고 차 수리도 맡겨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한데요. 병균을 묻혀놨으니까 내가 전염병 환자다 이러면서 전염병이 퍼질 거다, 이런 부분 협박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구성을 해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협박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고 이게 진짜 될지 여부는 판단을 받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악이 고지되었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공포심이 느껴지기도 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어쨌든 코로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고지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으면은 협박죄로도 저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걸리는 거는 이제 상담자님께서 물론 이제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불법 주차를 하긴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불리하게 작용할 건 없고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받으면 됩니다. 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 주차하면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4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 과태료 불거든요.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뭐 감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는 이 무단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만약에 이제 뭐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이제 동의 없이 뭐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때 뭘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도로교통법 35조에 따르면은
무단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견인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 네. 이 견인비도 결국에 다 차주 부담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견인은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보통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해서 언제까지 빼주세요. 안 그러면 저 견인합니다.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들이 있고 제가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뭐 112에 신고를 먼저 한다거나 네. 국민신문고에 요걸 사진을 찍어서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안 됐다. 그럼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한 조금 기다린 다음에 견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또 그리고 또 무단 주차된 차량이 또 너무너무 괘씸하다고 해서 이제 그 차량 앞에를 좀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또 하게 그렇게 보복을 하는 그런 네네. 행위들을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역시도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죠. 네,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돼요.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되게 많았잖아요. 뭐 얌체 주차를 했다 그래서 그 차량 앞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네, 못 못 나가게 나가게. 한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32조에서 35조에 따라서 주차 방해 행위가 되고요. 주정차 위반 차량이더라도 고의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은 주차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경우엔 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또 추가적으로 불법 주차니까 그것도 네. 그것도 받게 되고요. 뭐 차량을 못 나가게 하는 게 죄물 손괴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그 차량의 효용을 막는 거잖아요. 못 나가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죄물 손괴가 된다고 보는 것도 많아서 죄물 손괴죄로 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도로를 막는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주차장들은 개인의 어떤 사유지로 봐서 그 무단 주차 차량을 좀 제재하는데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112 신고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좀 노력을 취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이렇게 하면 좀 충분할까요? 또 이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 국민신문고도 있고 안전신문고 앱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법 주차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차량의 앞면, 뒷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한 네. 5분 정도 간격으로. 네. 그렇게 찍고 국민신문고나 뭐 안전신문고의 앱에 업로드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직접 뭔가를 하지 않아도 뭐 그 사람이랑 대면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바로 되고요. 또 경찰이나 지자체 신고도 하실 수 있고요. 뭐 보통은 대부분 뭐 우리나라 너무 좁고 주차공간도 협소하니까 맞아요. 서로 간에 조금 양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는 곳에 전화해가지고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양해해서 해주시잖아요. 그거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는 번호가 없거나 연락이 맞아요. 계속 안 되거나 뭐 이러는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이게 불법 주차 때문에 싸움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싸움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신문고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지하 주차장에 이제 자리 4칸을 이렇게 그 주차를 차량 한 대가 이제 차지를 하는 주차 빌런 사연이 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좀 샀는데 실제로 이런 무단 주차 문제로 좀 뭐 벌금형이라든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불법 주차만을 가지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방차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은 벌금 한 500만 원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굉장히 큰 거고요. 또 이제 그 불법 주차로 인해서 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뭐 공무집행을, 그러니까 불법 주차 때문에 뭐 왔어요 경찰이. 근데 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불법 주차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자체만으로는 사실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 야기되는 불법 주차로 인해 뭐 야기되는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무단 주차도 조금 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은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문 및 번호 입력이 모두 가능한 모델입니다.
일주일 전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도어락에 지문이나 번호를 입력하려 하자 계속 삐삐거리며 열리질 않는 거예요. 배터리도 얼마 전 갈아줬고 별 문제 없이 사용해 온 터라 집 밖에서 당황한 채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함께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비키도 없어서 도어락에 적힌 도어락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24시간 언제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일반 열쇠집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결국 3시간 넘게 기다렸고 겨우 도어락 회사와 전화 연결이 돼 수리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소중한 3시간이 날아간 것,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며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분명히 이제 광고는 24시간 통화가 언제나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담자님께서는 3시간 넘게 이제 통화가 안 됐거든요. 이건 뭐 과대 광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24시간 통화 가능 이런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은 과대 광고나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인 연결 장애거나 그때 당시 통화량이 사실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엔 또 과대 광고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24시간이라고 내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가 사실은 9시부터 6시만 영업을 하고 그 뒤에 영업을 안 한다. 네. 이런 경우엔 과대 광고가 맞을 거고. 처음부터 네네네.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네. 근데 만약에 24시간 정말로 콜센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뭐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지연이 됐다. 이런 경우엔 사실 과대 광고가 아닐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사안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상담자님은 그럼 도어락 회사를 상대로 지금 좀 뭔가 좀 보상을 받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뭐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게 만약에 내가 3시간이 딜레이된 그 지점에 대해서 내가 뭐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도어락에 대한 수리는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3시간 동안에. 네, 뭐 일실 수익을 산정해서 3시간을 해서 뭐 그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인 상황 아닐까. 뭐 AS 기간의 연장, 컴플레인을 하시면서 AS 기간 연장을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보상 청구보다 조금 더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상 비용을 좀 산정하기 어려운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뭔가를 좀 요구하거나 좀 이렇게 합의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주셨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좀 비쌀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열쇠 회사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안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열쇠집에다 연락을 해서 수리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마 계약 규정이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제조사가 AS를 계속 의무가 있는데도 못했어요. 예컨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할 수밖에 없었어. 네네. 그런 경우 아니면 좀 긴급한 상황이어서 내가 문에 안에 갇혔는데 아, 도저히 네네.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네. 또 계약서나 보증서 보면은 이러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수리된 경우에 외부 수리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합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작동을 안 하면 네. 또 다른 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를 삼아서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뭐 도어락 회사가 뭐 의도적으로 고장을 숨겨가지고 판매했다면 사기가 당연히 될 건데 그렇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난 단순 고장을 이유로는 사실 고소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처음부터 화재가 있는 것을 속여서 팔았다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단순 고장에 대한 고소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또 해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된 아이 엄마입니다. 며칠 전에 남편과 아이와 쇼핑을 갔다가 끼니 때가 돼 지하 푸드코트로 갔습니다.
이유식 전문점에서 아이 이유식을 구매했는데요. 상점 주인분께서 10개월 아이가 먹어도 되는 양갱이라며 저희에게 양갱 구매를 권하기에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양갱을 먹은 아이 얼굴이 갑자기 새파래지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희는 아이를 유모차에서 들어 등을 마구 두드렸고 다행히 아이의 목에서 굵은 양갱 덩어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날은 너무 놀라 집으로 바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이가 먹어도 된다고 양갱을 권한 상점 주인이 괘씸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정말 소중한 저희 아이가 다칠 뻔한 만큼 상점 주인을 고소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그 상황에서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크게 이제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상점 주인에게 만약에 뭐 아이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면은 뭐 어떤 죄목을 좀 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사실 상점 주인이 불량식품을 판 거거나 뭐 위생이 안 좋은 어떤 문제가 있는 물건을 판 거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어서 네. 어떤 처벌을 안전성을 속이고 팔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거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험천만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생명이 위험했다는 거 근거로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은 그 음식과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좀 명확하게 입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꼭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여서 뭐 병원에 만약에 갔으면 뭐 진단서, 영수증 뭐 이런 것들 필요할 거고 상인의 권유 내용이 혹시 문자나 뭐 녹음 등으로 뭐 그 당시에 상황에 CCTV 같은 거 있었으면은 그런 내용도 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과관계를 좀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 만약에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서 보상금이 이제 지급이 될 수 있다면 보상금은 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산정을 하나요? 보상금은 보통은 치료비. 아, 보통은 그다음에 치료비. 아이가 만약에 향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위자료 같은 것도 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이나 가족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기간, 손실 비용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진단이 될 거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뭐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이거는 뭐 보상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 인과관계가 네, 증명이 네. 되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또 상점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권하긴 했지만 또 부모가 아이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부모의 네. 어떤 부주의를 또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네,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뭐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재판 단계로 가면은 상인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상인이 권유한다고 해서 모두 다 사는 것은 아니고 네네. 아이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 부모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당연히 재판으로 간다면 상인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네.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들도 모두 부모가 좀 처음이니까 아이에 대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아이를 다들 네. 이제 처음 키우고 하니까.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죠. 이 사건에 대한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그것만으로 정말 천만다행인 사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부모의 부주의라기보다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좀 어떤 그 상점 주인이 괘씸할 경우에는 나 이 상점 뭐 가지 말라고 이제 나쁜 리뷰라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어디다가 이제 좀 악의적으로 리뷰를 남긴다면 그것이 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럼요. 이런 사건이 요즘 너무 많아서 네. 요즘에 뭐 배달 어플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악의적으로 리뷰 남기시는 분들이 뭐 고소해달라고, 그러니까 업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 이제 명예훼손, 모욕 플러스 업무 방해까지도 고소하실 수 있고 고소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험을 좀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좀 수령할 수도 있을까요? 아이가 다친 경우나 뭐 특약사항에 이러이런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청구 가능하고 다만 특약에 따른 피해가 있었다는 거는 좀 부모님이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 10개월이면 아직 굉장히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게 사실 너무 다행이고 굉장히 속은 상하셨겠지만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그래도 이 사안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정말로 이거에 대한 속상하셔서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하시려고 하면은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가능한, 물론 이제 괘씸하고 아이가 너무 위험할 뻔했으니까 네, 네.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또 이제 원만하게 또 네. 넘어가시는 방법도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 또 이메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